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가상화폐 시장도 좀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등의 규제가 또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경제 전문 뉴스 알고란의 고란 대표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비트코인이 한 5천만 원 수준이 좀 위태한 상황이던데 네네.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가격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원화 가격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게 글로벌하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주 달러 기준으로 많이 봅니다. 네. 지금 현재 그 8월 달에 급락을 했다가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월에 이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서 4만 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기대감을 품었으나 계속 박스권에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충 4만에서 4만 5천 달러를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만에 4만 5천 달러 왔다 갔다 한다.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방향성은 위로 보세요? 아래로 보세요? 일단은 코인 시장에 특별한 호재가 없는 이상, 네, 예를 들면 비트코인 ETF 승인 같은 이런 호재가 없는 이상은 전 세계 자산 시장 흐름과 같이 갈 것 같습니다. 사실 네.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주식이나 채권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지금은 시장이 커지고 기관들도 투자가 늘어나면서 모든 자산 시장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요즘은 나스닥과 동조화 현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요. 나스닥이 잘 가야지 비트코인도 잘 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뿌리를 쳐서 내려가면 기술주가 잘 가면 비트코인도 잘 간다라는 네네. 말씀은 결국 앞으로 이 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트코인의 기술력이 응용되는 부분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죠? 그런 측면도 연결되는 게 있고요. 사실 그 테이퍼링이 나왔을 때 가장 충격을 많이 받는 주식이 기술주라고 하잖아요. 네. 시장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려 있느냐에 따라서 당장 돈을 벌지 못하는 이제 기술주들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비트코인 역시 왜 올랐냐라고 보면 지난해부터 이제 올해까지 왜 올랐냐라고 보면 전 세계 풀린 유동성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런 특성 때문에 돈이 넘칠 때 어디로 돈이 가느냐 측면에서 봤을 때 기술주와 비슷한 느낌을 보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속성이 약간 좀 의미가 달리 해석되는 맞아요. 게 기술주는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없고요. 네네.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비트코인이 올랐다는 말은 투기적인 투자가 많았다는 말로 맞습니다. 해석이 될 수 네네네. 있어서 아까 4만대 위로 보십니까 아래로 보십니까에서는 사실은 지향점이 아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나 싶어서요. 뭐 지금 현재 그 증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그닥 좋은 걸 기대하기는 좀 쉽지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동성을 축소하는 국면에 본격적으로 들어서진 않았지만 네. 들어설 걸로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유동성에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예. 비트코인 자체 내에서 호재를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비트코인 ETF 같은 기관 자금의 유입 혹은 ETF 대중화 같은, 같은 걸 이제 기대할 수 있는데 이건 정말 기대하는 상황인 거지 진짜 될지 안 될지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요. 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네네. 제가 조금 이제 워밍업 겸 네네.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여쭤보는 건데 에론 머스크가 어제 그랬어요. 그 캘리포니아에서 열었던 컨퍼런스에서 정부가 비트코인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네네. 일종의 규제하지 마라, 놔둬라 그냥 이런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 할 수 있는 말일 것 같고요. 네. 이 규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차원이 좀 다른데요. 네. 이 암호화폐 업계 인사들 가운데서도 규제라는 것에 그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미국이 이제 주도하고 있으니까 시장을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경우에는 네. 이 규제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분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 분입니다. 네. 위원장이 되시기 전에 MIT에서 블록체인 강의를 하셨던 분이세요. 네. 이런 정도로 업에 대해서 굉장히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가장 강조하는 건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건 투자자 보호입니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전혀 보호 장치가 없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큰 대전제 하에서 지금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거고 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갖춰지는 와중에 산업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일종의 이제 장벽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혁신을 하는데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 말씀은 또 긍정적인 게 네네. 만약에 그 투자자 보호, 예를 들어서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또 아니면 다양한 제2금융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라임이나 이런 ETF, MMF 네네네네. 같은 맞아요. 펀드에서 네. 은행에 일정한 지준율을 담보로 해놓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이라면 충분히 이거는 뭐 거래가 가능하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또 긍정적인 측면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봐서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야 도대체 장기가 언제야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단기적으로는 규제 이슈가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가 들어와야 된다. 이거는 호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중국이 모든 코인은 이제 거래가 불법이다 네네. 이렇게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럼 중국의 규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의 규제와 이제 미국 등의 규제는 다른 겁니다. 아. 중국하고 아예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암호화폐 코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규제를 해가지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네. 우리도 뭐 그와 비슷한 이제 입장으로 가는 거고 네. 아예 엘살바도르처럼 법정 화폐를 이제 도입을 하는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 예. 중국은 완전 또 다르게 여긴 아예 그냥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주의 국가잖아요. 공산당이 이제 집권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이 자금의 흐름을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이게 민간의 화폐잖아요. 네. 정부의 감시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죽이자는 게 이제 중국 정부의 이제 스탠스고요. 특히나 이제 그 디지털 위안화, 그러니까 CBDC 관련돼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관련돼서 가장 앞서 있는 게 바로 중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해외에서는 미국 같은 곳에서는 이게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그러니까 정부가 모든 금융 거래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중국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부가 네.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라서 지금 내년 베이징 올림픽 때 디지털 위안화를 짠 하고 세계에 선보일 거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정부가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를 세계에 선보이면서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화폐는 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왜? 정부가 이걸 추적을 못하기 때문에. 죽인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경제적인 이유나 지금 에너지가 이렇게 부족한 맞아, 상황에서 그것도 하나 있습니다. 예,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마이닝, 이 채굴을 위해서 쓰는 전기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규제하겠다. 그다음에 민간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게 시장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면 정부가 통제를 못한다. 네네. 그래서 또 규제하겠다. 이해는 됩니다. 네네.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시장을 이기는 어떤 법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많은 중국인들이 이미 홍콩 같은 데서는 야 내가 이 정도 지금 비트코인 갖고 있는데 이거 좀 피할 수 있는 방법 없느냐 캐나다 변호사한테도 물어보고 지금 난리가 난 상태예요. 네네네. 그 이 부분을 과연 중국 CBDC인가요? 디지털 화폐가 나오겠지만 시중에 있는 이 암호화폐와 경쟁이 되면 되지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이 이게 드는데. 쉽지가 않은 문제인데 어쨌든 중국은 이제 그런 당위성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빌이라는 그 비트코인 관련된 거래소를 가장 중국에서 먼저 만든 그 사람이 네. 있거든요. 예.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뭐냐면 중국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암호화폐는 해외 부동산과 같다라는 말을 했어요. 네. 이 해외 부동산과 같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부자들이 중국에 있는 자산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해외 부동산으로 해서 자기 자산을 이렇게 빼돌려 왔거든요. 네. 뭐 이른바 말하자면. 네네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못마땅하게 본 중국 정부가 굉장히 여러 가지 금융망을 통해서 그 해외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 추적을 할 수 있거나 나중에 처벌할 수 있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해외 부동산과 같다라는 말은 해외 부동산처럼 내 자산을 해외로 돌릴 수 있는 안전한 곳에 보관할 수 있는 뭔가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렇게 P2P 거래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해외 부동산보다 더 숨기기가 좋은 수단인 거죠. 네. 정부가 아무리 압박을 하더라도 아마 중국 내에서의 수요는 암묵적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뭔가 이제 지하 시장에서 마치 종교처럼. 네, 맞아요.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어쨌든 중국이 계속 규제를 내놓고 있어요. 지금 현재 뭐 질문 중에 그런 게 있던데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얘기요 2017년에도 나오고요, 나오고. 18년에 나오고, 예. 19년에 나오고, 20년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네. 다만 이번에 나왔을 때는 좀 강도를 세게 했다 정도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전에 이제 규제를 발표했을 때는 한 7개 정도의 중국에 있는 국가기관이 이제 동원이 돼서 이걸 단속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발표를 했을 때는 금지다라고 했을 때 우리로 치면 검찰, 경찰, 그다음에 뭐 국정원 이런 곳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중국 정부에 10개 기관이 들어가서 단속하겠다라고 나섰으니까 네. 그 단속의 세기나 처벌의 강도가 좀 세졌다 뿐이지 원래부터 입장은 금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가격이 좀 떨어지거든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하지만 장기로 봤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7년에도 18년, 19년에 나왔는데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을 보면 중국의 규제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이 4만 달러가 올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규제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좀 하락했다가 다시 중국이 아닌 다른 이슈 때문에 또 올랐다가 중국이 뭔가 규제를 하면 다시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오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중국의 규제가 나오고 중국이 차지하는 암호화폐 시장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게 오히려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사인이다. 중국 때문에 좌지우지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이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국내에서의 규제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뭐 가상화폐 거래소 빅4 체제로 개편을 하고 미인증은 다 폐지하겠다라고 네네. 밝혔잖아요. 저희 그럼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죠? 사실 그 빅4가 차지하는 거래량 비중이 보면은요, 90% 이상이었어요. 이미 뭐 너무나 많은 거래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몇 개 중소거래소 한 37개 정도가 아예 시장에서 퇴출된다라고 해도요, 이 보통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거의 안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분들이라 하면 그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리플 이런 메인 종목을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별 영향을 안 받으실 텐데 네. 그 이제 어쨌든 시장에 들어와서 큰 수익을 벌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작은 종목을 특정한 거래소에 상장된 걸 투자를 해가지고 굉장히 몇 배 수익을 올리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 분들이 이렇게 작은 거래소를 많이 이용들 하셨는데 그런 분들만 약간 충격인데요. 실질적으로 29개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37개 거래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1%가 안 됐습니다. 전체 이제 거래 금액이에요. 그래서 사실 일반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라고 보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예. 그 고수익을 누리고 약간 투기적인 투자를 하셨던 몇몇 분들한테는 약간 이제 그 거래소가 문을 닫으니까 충격이 있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 투자자분들한테는 크게 영향은 없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투자자들은 뭐랄까 일반 뭐 소비자 개인은 현명하다, 이성적이다라는 가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주식 그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해서 투자를 할 때에 일종의 그 수수료도 낼 뿐만 아니라 제 계정이 사고 팔고 하는 그 은행 결제가 이틀 뒤에 체결이 되든지 하는 그 룰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룰이 만약에 거래소에서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 시장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기적으로 들어갔다라고 밝게 그쵸.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분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냐라는 논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투자하는 분들이 이제 요구했던 게 뭐냐면요. 네. 투자자 보호를 요구한 거잖아요. 네네. 투자자 보호. 그러니까 투자자를 보호할 때 투자에는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자산 가격 자체가 변동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네. 이건 어쩔 수 없죠. 가격이 변동하니까 당연히 거기서 투자해가지고 내가 수익을 노리는 거고요. 하지만 또 하나의 위험이 뭐냐면 거래 위험이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주식을 거래할 때 이 거래소가 한국예탁결제원이 먹고 튀는 거 아니야? 삼성증권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 거 아니야? 네. 라는 걱정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왜 안 오르지? 이런 걱정만 하잖아요. 네. 그런데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는 내가 지금 이 거래소를 쓰고 있는데 이 거래소가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는 거 아니야? 갑자기 내 코인을 들고 사라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요. 가격 자산 변동의 위험뿐만이 아니라 거래 위험까지 져야 되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를 말할 때는 가격 자산 변동은 내가 감수하겠다. 다만 거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뭔가 내가 그 거래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규제를 마련해 달라라는 게 지금까지 입장인 거였고요. 그 어떤 그 규제의 첫 발이 바로 이제 특근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법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특근법은요, 사실 제가 아까 첫발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특근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정확한 이름이 특정 금융거래 정보와 뭐 보고 등에 관한 법률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암호화폐 시장, 가상자산 시장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요. 이게 금융거래를 통해서 핀테크를 뭔가 비롯해서. 네. 불법 활동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네. 페데프라는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금융을 통한 어떤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일종의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걸 만들어요. 국제 기구에서. 네.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국내 법에다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이제 특근법의 형태로 이제 나타난 거고요. 네. 이 특근법에 보면은 이게 특근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 특근법이 원래 있었는데 개정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페데프가 이거 보면서 이제 그 페데프에서도 약간 들여다보는 문제가 이제 점점 달라지는데요. 예전에 80년대, 70년대는 마약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마약 자금을 잡는 거.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게 911, 9.11 사태가 터지면서 테러 자금 잡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였어요. 예. 그러다가 2015년부터 드러난 게 뭐냐면 이 코인이라는 게 등장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자꾸 뭔가를 하는 것 같아라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감지가 됐고 그래서 이제 지난해 약간 나름의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그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국내 법이 특근법이고 특정 금융거래 정보에 보면 이렇게 개정인데 개정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금융거래였어요. 그 전에는. 근데 금융거래 등이라고 등이 들어왔어요. 등에 속하는구나. 네. 그래서 이 등 하면서 등으로 들어간 새로운 그 대상이 어디냐면 가상자산 사업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네. 카지노업자들도 들어갔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금융거래를 정부가 들여다보려면 뭘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어느 회사가 있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등록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등록을 하고서 영업을 해라라고 한 거고요. 그 등록 과정에서
뭔가 투자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거나 약간 이상한 것들은 자동적으로 걸러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 결과 지금 현재 거래소는 국내에서는 29곳만 거래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게 규제를 하는 쪽도 있지만 또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정 화폐로 인정을 했잖아요. 네네. 지금 상용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혁명이라고 해야 하나 변화가 밑에서부터 위에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위에서 아래로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잖아요. 엘살바도르의 어떻게 보면 화폐 혁명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온 겁니다. 이 대통령, 부켈레라는 대통령이 밀레니얼 독재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밀레니얼이 있기 때문에 소통을 트위터로 해요. 우리로 치면은 막 이렇게 뭔가 뭐 조중동 불러다가 막 그거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트위터로 자기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네. 가장 앞서서 비트코인을 보급하려고 하는 이 대통령이 얼마 전에 트윗을 올렸는데 그 정부가 갖고 있는 그 월렛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코인을 보관할 수 있는 그게 치보라는 월렛인데 네. 그게 현재 엘살바도르 국민의 3분의 1이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활성 치보가 지금 현재 그렇게 이제 3분의 1 정도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야 이제 성공적으로 우리가 안착하고 있다라면서 자랑을 했어요.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일이죠. 왜? 엘살바도르 국민 중에 그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 뭐 10%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내 치보라는 월렛 일종의 이제 금융기관 같은 게 보급이 됐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럼 3분의 2는? 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이제 엘살바도르 국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금융의 혜택도 못 받지만 이게 또 그 비트코인을 활용하려면 그 지갑이 있어야 돼요. 이른바 이제 통신 속도가 받쳐주고 핸드폰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스마트폰이. 네. 요것도 약간 그 장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속도도 문제. 네, 맞아요. 그래서 엘살바도르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 지폐입니다. 지폐. 달러 지폐요. 그래서 이제 그 월급 그 월렛에다 돈을 받으면 다 ATM기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 지폐를 뽑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그냥 현금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달러에 대한 인식이 미국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야 저렇게 많이 풀어가지고 저게 어떻게 가치가 유지가 되겠냐라는 걱정의 시선보다는 이 정부도 못 믿겠다. 이 지폐가 제일 좋다. 달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엘살바도르의 인식이 그런데 이걸 앞으로 바꿔나가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3분의 2는 실패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3분의 1은 이미 성공을 해서 지금 현재 금융망을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 송금을 할 때 그 이제 엘살바도르의 GDP의 20%가 자국에서 나간 그 해외 이민자들이 이제 자국으로 보내는 그 송금액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보내면요. 한 70만 원 정도가 수수료로 떼여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통하면 한 10,000원 정도만 떼면 다 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걸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된다면 향후에는 계속 변화될 수 있을 거다라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또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엘살바도르에서 법정 화폐로 사용했다는 것은 하나의 일종의 테스트 배도로 그렇죠.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엘살바도르 경제나 국민을 뭐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엘살바도르 경제가 과연 이 비트코인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이 되는가 이렇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게 엘살바도르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런 네. 아까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 왜냐하면 엘살바도르는 현재 공식 화폐가 달러입니다. 자국 화폐가 없어요. 2001년에 망했어요. 그렇죠. 화폐가 망해가지고 지금 사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엘살바도르 같은 곳이 그야말로 야 뭐라도 해보자라는 이제 상황이 펼쳐진 그렇죠. 거죠. 네. 예.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저들이 이제 전망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좀 유망하다, 주목해 봐야 된다. 왜냐 그러면 비트코인 한 300만 원 할 때 제가 그걸 매번 들여다보다가 말았거든요. 예, 천상에 있는 그림으로 그냥 말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떤 비트코인이 좀 유망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 우리가 비트코인이라고 부르는 그 암호화폐가 크립토 커런시가 현재 한 2만 개 정도 되거든요. 상장된 것만 쳐도. 그래서 그 2만 개 가운데는 아마 우리가 그 IT 버블 때 아마존을 몰라봤던 것처럼 애플을 몰라봤던 것처럼 나중에는 애플이 되고 아마존이 되고 구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모르죠. 예. 모릅니다. 뭐가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제가 아니면은 다 휴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통 투자자분들이 암호화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를 그냥 고르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좀 더 큰 수익을 원한다라고 하면 사실 공부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공부가 선행이 된다면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방금 기술주의 대기업 기술주가 뜨면은 비트코인도 같이 움직이니 앞으로 기술력이 전제된 비트코인의 어떤 그러니까 류의 투자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그래서 이게 약간 그 트렌드가 있는데요. 최근에 나타난 트렌드가 뭐냐면 덱스라고 해서 디센트럴라이즈드 익스체인지가 뜨고 있어요. 왜냐하면 규제 당국이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중앙화된 거래소는 다 뭔가 감시를 받고 뭐가 좀 약간 거래가 그렇겠죠. 최근 들어서 그래서 중국의 규제가 강화되니까 덱스 거래소의 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런 정도로 이제 그 흐름과 한때는 또 NFT가 굉장히 또 강세를 이뤘거든요. 그랬죠. 이런 이제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 흐름들을 사실 잘 타시면 이게 일종의 보면은 어떻게 주식시장으로 비유하자면 테마주 정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 해당 업종 테마의 대장주를 고르면요, 사실 굉장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네. 이 비트코인은 결론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이 유치 산업이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이제 걸음마를 떼기 전에 맞아요. 산업이다 보면 성장할 가능성도 있고 또 조정을 더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